그리고 스파르타 전투 4년 뒤에 이제 브레튼 조약이 체결되는데 조약으로 확인된 영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훨씬 커졌네. 잉글랜드 영토가 거의 4배가량 커지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3분의 1을 잉글랜드가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로 잡힌 장 2세 왕 있잖아요. 네. 결국 뭐 몸값 협상 어떻게 됐어요? 당시 포로였지만 사실 왕을 포로로 잡는 거는 좀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포로를 막대하지는 않습니다. 잉글랜드 영국에 가서도 장 2세는 정말 왕으로 대접을 받아요. 자기 궁정도 차리고 신하들도 데려오고. 포로인데도요? 네. 정말 희한한 세상이네요.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어쨌든 장 2세를 포로로 잡았으니까 뭘 요구할까요? 돈을 요구하고. 그렇죠. 몸값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요구해요? 이제 프랑스 왕실에 요구하는 거죠. 왕실에? 예. 아니 왕실에. 이미 땅 받았잖아요. 그거 땅만 받고 하면 너무 땅 재미없잖아. 받고 더? 그렇죠. 왕이면 왜냐 땅을 받은 거는 땅을 받은 거고 일단 포로에 대한 몸값은 받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그렇죠. 왕인데. 장 2세의 몸값은 당시 화폐로 300만 크라운, 황금으로 치면 약 12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산해봤더니 오늘날 시세로 약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우와. 이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마련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 뭐 수입 잘 나는데 다 뺏겼는데 뭐. 프랑스에서 몸값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장 2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답. 잉글랜드 가서 살아요? 잉글랜드로 다시? 다시 돌아간다. 실로에 씨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도저히 못 깎겠어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예. 나 다시 포로. 대신 그럼 아들들은 돌아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진짜 하는 좋은 거예요? 사람이네. 장 2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샤를 5세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잉글랜드에 빼앗겼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대단히 뛰어난 전략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행운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병약하던 샤를 5세가 42살의 나이로 일찍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인 샤를 6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문제는 바로 이 인물이 미치광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네. 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샤를 6세는 20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를 통치도 못하고 했고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또 좀 흔들렸겠는데요. 그렇죠. 프랑스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권력을 잡은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치광이 왕의 숙부인 부르고뉴 공작 그리고 그들의 측근이었습니다. 자, 이 부르고뉴 세력이 왕을 대신해서 프랑스를 쥐락펴락하던 중에 정권의 실세였던 부르고뉴 공작이 어느 날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측근들은 이 암살을 프랑스 왕실의 음모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왕 대신 권력의 실세로 등장한 부르고뉴 파가 잉글랜드와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나. 카오스 자체네, 카오스 그냥.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 잉글랜드에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서 내분에 빠진 프랑스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 승리의 주역은 바로 헨리 5세였습니다. 헨리 5세는 아직까지 받지 못한 장 2세의 몸값이 남아있잖아요.
이 몸값을 받지 못했다는 구실로 군사를 일으켜서 프랑스를 침공했고 1415년 아쟁꾸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고 이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4년 뒤에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까지 함락시킵니다. 그야말로 프랑스를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헨리 5세는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운명을 바꿀 하나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이 조약이 트로아 조약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6세의 딸과 잉글랜드의 왕인 자신이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공동 왕이 된다는 엄청난 내용의 조약이었습니다. 진짜 특이하다. 자, 그렇다면 이 트로아 조약으로 가장 억울해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이죠. 그렇죠. 샤를 6세의 아들 샤를 7세였습니다. 샤를 7세는 미치광이 왕 샤를 6세의 아들로 프랑스 왕위를 이을 예정이었는데 트로아 조약 때문에 졸지에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렇게 샤를 7세의 왕위 계승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프랑스의 공주와 헨리 5세는 진짜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자가 태어납니다. 이로써 1422년 당시 생후 9개월밖에 안 되는 아기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공동 왕의 자격을 얻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혼란스럽겠다. 그 왕이 바로 헨리 6세입니다. 이대로 잉글랜드의 헨리 6세가 프랑스 왕으로 인정되면 프랑스는 잉글랜드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에서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사실 잔다르크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미스터리입니다. 소문과 전설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이게 전설인지 역사적 사실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잔다르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잔다르크와 관련된 방대한 재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오늘은 잔다르크의 공식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녀에 대한 비밀을,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다르크는 백년 전쟁 기간 중에 프랑스 동부의 농레미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부였다고 하고요. 잔다르크는 부모님을 도와서 그냥 농촌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12살의 잔다르크는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위기에 빠진 프랑스의 왕을 구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뭐 신의 계시 같은 거네요? 그렇죠. 몇 년이나 이런 이상한 경험을 반복하게 된 잔다르크는 결국 이를 천사의 목소리,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의 목소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동레미 인근에 위치한 보클레르라고 하는 곳의 수비대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적을 공격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국은 왕세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이 나라를 왕에게 맡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용기가 진짜 대단하네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수비대장은 말 그대로 어이없어합니다. 그리고 잔다르크의 뺨을 몇 대 때리고 쫓아내 버립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정문 앞에 웬 여고생이 찾아와서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남북 통일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진짜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수비대장을 찾아가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에 탐복했는지 결국 수비대장은 자, 신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소녀가 전화를 아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당시의 여성은 당연히 머리를 기르고 치마를 입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잔다르크는 옷을 갈아입고 헤어스타일에도 변화를 줍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머리를 짧게. 자, 잔다르크는 여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남자의 기사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장을 한 상태로 약 500km를 이동해서 왕세자 샤를 7세가 있는 쉬농성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왕세자는 두 팔 벌려 잔다르크를 환영했을까요? 아니.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는 거의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왕세자 샤를 7세가 잔다르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왕세자의 의복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둔 채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 커다란 홀에 자신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숨어 있었다. 그런데 홀에 들어온 잔다르크는 숨어있던 샤를 7세를 향해서 곧바로 다가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귀하신 왕세자시여 처녀 잔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군주께서는 전하가 왕관을 쓰시고 프랑스 왕이 되어 하늘의 군주의 권한을 위임받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샤를 7세는 어땠을까요? 놀랬겠죠 일단. 이제 조금씩 아니. 믿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그치. 좀 허황되고 황당하고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이 보내서 왔던 이 시골 소녀의 말을 단번에 믿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잔다르크를 인근에 있는 뿌아띠에로 보내서 검증을 받게 합니다. 당시 뿌아띠에는 법원과 대학이 있던 곳으로 사제와 법학자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잔다르크는 이곳에 가서 두 가지 검사를 받아요. 첫 번째 검사가 바로 처녀성 검사였습니다. 처녀성 검사를 한 이유는 악마와 교접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아니라면 악마와 교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처녀라면 악마와 접한 적이 없다라는 증거로 읽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위 사제들과 법학자들의 청문이 있었습니다. What exactly was this vision wearing? I don't remember. 그런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잔다르크에게서는 사악하다거나 거짓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왕세자 샤를 7세가 잔다르크의 도움을 받아도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워낙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보니 설마 잔다르크가 신의 계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프랑스 왕에게 손해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잃을 게 없다는 건. 그렇지요. 마침내 왕세자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가장 당시 치열하고 중요한 전장이었던 오를레앙 전투에 투입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훈련도 안 받았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당시 오를레앙 성은 잉글랜드군에 포위된 채 거의 200일 넘게 결사항전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오랜 전투에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프랑스군의 패배 소식에 사기도 크게 떨어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잔다르크가 투입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잔다르크가 참전한 첫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잉글랜드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그려진 상당히 미화된 그림이긴 하지만 어쨌든 잔다르크는 갑옷을 입고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서 깃발을 흔들며
프랑스군에게 전진 또는 공격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부터 잔다르크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3일간 거의 매일 잉글랜드군과 전투를 벌여서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우와. 마침내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에 들어간 지 9일째가 되던 날, 오를레앙 성을 반년 넘게 포위하고 있던 잉글랜드 군이 철수합니다. 포위를 푼 게 반드시 잔다르크 때문이다 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추측해 보건대 가장 큰 문제가 아마 보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본토에서 벌어진 전쟁도 아니고 끊임없이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급이 6개월 이상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를레앙에서의 승리는 프랑스의 엄청난 희망의 불씨를 지핍니다. 프랑스인들은 이제 잔다르크가 정말로 진짜 신의 계시를 받은 존재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군대에서는 잔다르크를 살아있는 성녀로, 그래서 오를레앙의 성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무리가 그녀가 나타나면 달려와서 그녀를 만지거나 심지어는 그녀가 타고 있는 말을 만지려 했다. 이 오를레앙에서의 승리는 빠르게 전 유럽으로 퍼져갑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도 잔다르크를 둘러싼 온갖 신화가 그래서 창조되고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잔다르크를 신기해하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기적의 소녀라고 여겼지만 그럼 잉글랜드의 입장에서는 잔다르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갑자기 웬 시골 출신의 소녀가 나타나서 프랑스 군을 이끌더니 잉글랜드 군을 무찔렀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공작은 헨리 5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악마의 추종자가 나쁜 주술을 부린 것 같습니다. 즉 잉글랜드는 잔다르크를 성녀가 아니라 정반대, 즉 마녀로 간주하게 됩니다. 와. 성녀와 마녀가 이렇게 쉽게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좀 그러는 시대였나 본데요. 중세 시대에는 과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나 마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진짜 존재한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정말 있다. 바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신이 프랑스의 편이라고 주장하며 승리를 거머쥔 소녀가 등장한 겁니다. 만일 잔다르크의 말이 맞다면 신이 편들어주고 있는 프랑스에 맞서는 잉글랜드는 뭐가 될까요? 악마. 그렇죠. 그러면 잉글랜드는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다, 제가 악마다. 그렇죠.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잔다르크가 들었다는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악마의 목소리다. 자기가 지어낸 환상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목소리라고 주장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잉글랜드 셰익스피어 있잖아요. 그 헨리 6세라는 역사 소설에서 썼어요. 정다크에 대해서. 그래서 저주를 내리는 치명적인 마녀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신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는 중세 세계관에서 신이 성녀를 보내 프랑스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프랑스 군대의 사령관을 맡은 것도 아니고 지휘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현대 역사가들은 군의 사기를 가장 크게 높였다. 그 때문에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또 칼이나 무기를 써서 직접 적들의 목을 베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요. 대신 잔다르크는 전투에 꼭 깃발을 들고 나갔고 이 깃발을 흔들면서 전투 선봉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잔다르크가 전투에 참전해서 이제 승리의 여신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와.